지역사회 관련 담당하고 있는 윤주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는 이런 귀한 시간에 인간중심 케어라는 이제 현재 우리의 장기요양 시스템에서 놓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중요한 컨셉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학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내용 그리고 정책적인 내용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아마도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영역에서 배움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선 첫 번째 발표를 이제 부탁해 주셔서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30분 안에 담아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우선은 뒷부분에 실천적인 내용들이나 정책적인 제언들에 대해서는 다른 또 발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연구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해오고 앞으로도 더 해갈 연구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앞부분에서 발표를 드리는 게 인트로덕션에서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까지 연구의 어떤 정리된 결과물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어떤 상황 자체를 하나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치매와 관련해서는 사실 누구에게도 이제 앞으로 그게 본인의 이슈가 됐던 가족의 이슈가 됐든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슈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친정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한 12년 전에 받으셨고, 현재 이제 아직까지도 주변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잘 거주하고 계십니다. 장기요양도 4등급 받으셔서 주방으로 다니고 계시고요. 점점 이제 연세가 73 되시다 보니까 기능 상태가 점점 저하되면서 확실히 이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서나 집에서나 결국에는 케어를 제공하는 가족의 케어기버가 됐든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케어기버가 됐든 결국 그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저희 아버지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연구뿐만 아니라 저의 삶에서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많이 느껴지는 그런 연구에서 봤을 때 그런 단어들이나 개념들의 레토릭한 측면을 저는 이제 실제 저희 이제 가정 생활에서 저희 아빠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저의 연구라든가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성을 저한테 이제 동기화시켜주는 많은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현재 접하고 계시는 직무 때문이시든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에서든 정말 치매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의 접근법에 있어서는 이제는 저희 모두에게 어찌 보면 기본적인 철학적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할 예정이고요. 이런 협회나 학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공식적인 저희의 노인 돌봄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도입된 지가 한 11년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이제 국제 포럼이 있어서 갔더니 대만과 우리가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그 연도라든가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이 노령화의 속도가 정말 동아시아에서는 어찌 보면 공통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고, 작년에 10년을 맞이하면서 한 번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리비전하는 정책적인 변화를 겪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돌봄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설레고 있습니다. 그 통합돌봄의 논의 안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퓰레이션이 노인이고, 노인 중에 많은 질병 버전을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노인에 대한 접근법은 아마도 매우 중요한 탑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구 고령화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이 저희의 인간중심 케어라는 것들이 모두 이제 케어기버한테 기본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논의의 배경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인간중심 케어가 많이 연구되고 실천의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어찌 보면 비슷한 트레이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인 어떤 대응에 있어서 시설이라든가 기관 수를 늘려가는 그런 어떤 초기에 그런 모형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양적인 팽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어떤 정책의 큰 틀 안에서
그 퀄리티를 높인다는 것이 또 한계에 직면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케어의 현장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케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돌봄의 철학을 좀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흐름에 있어서 영국에서 킷 우드라는 그 학자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치매 노인을 사회적인 존재로 한 인격체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펄슨 우드의 개념을 정의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좀 이제 영국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다른 흐름일 수 있겠는데 그런 철학적인 개념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서의 운영의 그 컬처, 문화나 조직의 어떤 관리적인 차원에서의 그 변화까지도 조금 요구하면서 컬처 체인지, 문화 변화 운동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인간 중심 케어라는 철학이 녹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국가의 좀 흐름들이 약간 다르다는 그 흐름들이 있고, 우리도 10년 이상의 장기요양 제도가 이제 그 장기요양 보험이 좀 정착이 되면서 양적인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 있어서의 퀄리티라든가 서비스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더 중요한 논의의 토픽으로 더 논의가 더 확장되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런 협회에서도 인간중심 케어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전체 제목으로서 대두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공론의 장이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서 조금 이 변화의 흐름에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이런 컬처 체인지, 요양시설에서의 문화변화 운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많이 구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많은 열심홈에서 개별화되지 않았던 케어 그리고 루틴에 의거한 업무 중심 케어가 많이 이제 진행되어 왔다면 그 컬처 체인지 운동이라는 그 흐름을 따라서 어찌 보면 인간 중심 열심홈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그것들은 그 거주자들의 삶의 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케어의 흐름 안에서는 개별화된 케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케어의 환경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가정, 집 같은 환경을 구현하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중심 케어라는 것을 모두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다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정리된 문헌들을 한번 간단하게 공유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브루커라는 영국의 학자가 그 인간중심 케어라는 것을 간단하게 특성을 조금 정리한 것을 빕스라는 간단한 용어로 조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치매 노인과 케어 제공자들은 밸류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 철학. 두 번째는 치매 노인을 한 명의 개인으로 이제 인지 기능이라든가 신체 기능이 많이 소실됐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 명의 인간적인 가치를 지닌 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두 번째 특성이고요. 세 번째는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돼서 그들의 관점 자체를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한 명의 개인의 존재로서 그들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밸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인 소셜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네 가지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과 함께 실제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인간중심 케어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오토노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입니다. 많이 제한되어 있는 기능상태와 기능상태 속에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기의 케어의 어떤 선택을 존중하고 자기의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가치 철학이 있고요. 그 인간중심 케어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측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오토노미 기반에서 실제 개별화된 케어를 구현해야 된다는 그 흐름까지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거주자와 거주자 사이의 관계이든 거주자와 케어 제공자와의 관계이든 케어 제공자끼리의 관계이든 그 시설이라는 그 세팅 안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이 인간중심 케어의 기본이 된다는 구성 요소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과 같은 환경. 이분들은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까지 그 해당 시설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제 죽음의 순간까지 가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그 시설이 본인의 집이시기 때문에 그 집과 같은 환경을 최대한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중심 케어의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직원에 대한 인파워먼트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말하면 미국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주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실제 케어를 인간중심적으로 제공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런 가치 철학을 구현하려고 해도 그 조직 내에서 그 직원에게 본인이 케어의 어떤 플랜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반영할 수, 자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흐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인간중심 케어라는 것은 그냥 부에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기관에서 직원들이 본인의 어떤 주어진 역할과 그 업무의 영역 안에서 본인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파먼트 그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제공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는 조금 더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의 의사와 취향과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최대한 케어의 흐름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국가들의 대표적인 흐름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모형들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다양한 모델들의 이름도 참 재미있게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제가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요. 책도 참 제가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 토마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대학 모델이라고 하는 에덴 얼터너티브 모델을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죠. 그래서 그 에덴 대학 모델 안에서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키우게 하면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든가, 그 가족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좀 오픈된 환경,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에덴 대학 모델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형으로 그린하우스 모델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그린하우스 모델이 조금 더 각광받는 모델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린하우스 모델은 쉽게 생각하면 집과 같은 소규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 동네, 제가 거주했던 주 안에서 있었던 그린하우스 모델의 하나의 여시문입니다. 실제로 그냥 언뜻 보면 하나의 집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한 10명 정도의 거주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유닛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고, 조금 더 많은 곳은 10개 이상의 유닛으로 구성된 그린하우스 모델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스프링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좀 사그라든 모델이긴 하지만, 실제 이런 인간중심 케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모델들이 있었고, 영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킷 우드에 의해서 처음에 퍼스우드가 개념화된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들의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국가입니다. 영국들에서도 세세한 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요즘에 조금 더 각광받는 모델로는 관계를 조금 더 거주자와 제공자들의 관계, 거주자끼리의 관계 등등 관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고 연구에서도 많이 결과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이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의 그린하우스 모델과 비슷할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치매 환자들, 치매 노인들에 집중한 소규모 치매 요양 시설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하우스 모델 같은 경우 꼭 치매 노인들만 거주하고 있는 모형은 아닙니다. 여러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형인데,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이 소규모 요양시설을 아예 치매 전문화시킨 모델들이 유럽 국가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와 비슷하게 개인실, 유니케어에 기반한 개요 노인복지시설, 치매에 집중한 그런 모형으로 일본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중심 케어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앞부분에 맨 앞단의 슬라이드에서 제가 밑에 고지문을 하나 적어드리긴 했는데, 제가 2017년부터 3년 정도 연구비단에서 과제를 받으면서 실제 요양시설에서 케어 제공자들을 인간중심적인 치매 케어를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고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 모델 개발된 온라인 교육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을 제가 조금 가져와서 슬라이드를 구성했습니다. 그 기본적인 교육 내용의 근간은 여러 가이드라인과 레코멘데이션들, 그다음에 연구의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했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인간중심 케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여러 연구 보고서들과 적용된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예측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적인 물리적인 심리적인 환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소규모 유닛 구성인 거죠. 어찌 보면 가정이라는 어떤 맥락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너무나 큰 규모의 시설보다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유닛 자체를 조금 더 소규모로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겠고,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물건을 구비할 수 있게끔 하는 집과 같은 환경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한 측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식사 같은 경우도 한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동의 식사 공간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전한 목욕 공간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 어찌 보면 되게 저희가 그 업무 중심 케어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생활이라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분이 많이 이제 저하되고 있긴 하지만 치매노인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 실내외의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적인 측면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제공적인, 프로세스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케어적인 측면에서는 되도록이면 거주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과 개별적인 맞춤형 케어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사정을 한다는 것과 개별화된 케어를 수립한다는 것, 케어 플랜을 수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아마도 이제 인간중심 케어를 조금 더 확산시키는 데는 중요한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주자 중심의 개별적이고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에서는 되도록이면 거주자가 지향하는 그 본인이 선호하는 일과의 스케줄, 어찌 보면 저희가 또 업무 중심의 케어에서는 몇 시에 식사를 해야 되고, 몇 시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 몇 시에 목욕을 하셔야 되고, 무슨 요일 몇 시에 목욕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의 편의의 중심에 기반한 그런 서비스들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인간 중심 케어에서는 거주자 지향적 일과를 하도록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간단할 수도 있지만 음식의 종류나 양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샤워, 목욕의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목욕의 의미가 조금 상당히 큰 나라죠. 이제 통목욕이든 아니면 샤워든 전신의 목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나라인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굳이 꼭 샤워라는 방식이 아니어도 몸의 전반적인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의 흐름에서 꼭 전신 목욕, 통목욕이라든가 탕목욕이 아닌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청결의 부분에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텐데, 생각보다 그 연구의 측면에서도 생각보다 나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최대한 그 의사를 좀 반영해 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 같은 경우도 10시, 7, 8시면 다들 소등하시고 잠들 수 있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취침 시간 같은 것들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선호를 반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투약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고려까지도 간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친밀한 관계가 인간중심 케어에서의 또 중요한 측면인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과 거주자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거주자끼리의 관계, 그리고 또 외적으로 가족과 기관과의 관계, 여러 측면에서 실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의 요양시설에서는 어쩌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케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 선택에 대한 존중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수집된 정보들이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가족과의 관계 형성은 아마도 또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조직관리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직원을 인파워먼트 시켜야 된다는 측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이 스스로 과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수준과 기관 수준에 요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파워먼트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 부분의 그 구체적인 전략들은 미국의 컬처 체인지 모델에서 제가 많이 이제 차용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멘토링 같은 측면도 그 직원들이 인파워먼트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만 멘토링 시스템과 프리셉터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에도 그 요양시설 안에서 요양보호자들을 멘토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될 수 있다는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중심 케어의 많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 연구자들이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을 현재까지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만 갖고 온 것은 그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그런 연구의 모형으로 이제 연구의 근거문을 가지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개개별의 이 그 시스템atic 리뷰 결과 안에는 10개 혹은 20개 이상의 연구 결과들이 포함돼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모델에 대한 평가, 구체적인 케어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또 중재, 구체적으로 개발된 중재에 대한 평가까지도 많은 측면에서 연구에서 활발히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저널에 많이 퍼블리시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에, 2012년도에 저희 박사과정을 이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많은 이제 퍼슨센터 케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정리됐던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서 실제 우리나라의 제도 안에서 녹일 수 있는 모델 같은 것들을 좀 논의에 담았던 그 한국 논문학회에 실었던 그 연구입니다. 아마도 우종희 교수님께서 이 논문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연구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 연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인간주식 케어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을 많이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주식 케어의 모델에 대한 효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냈다는 것과, 또 그 모델뿐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그런 중재들의 효과에 있어서도 거주자 측면에서는 참여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증진시키고 정서나 문제행동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들이 많은 연구들에서 공히 보고되고 있는 것들이고, 직원 측면에서도 여러 긍정적인 그 직무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체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말하면 아주 저희가 이제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에 대한 연구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간중심 케어에서 그런 기능 상태의 악화를 예방하는 목적이나 심리적인 측면, 심리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델로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을지를 간단하게만 조금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이후부터 저희가 치매 전담형 정교양 기관이 도입이 됐고, 면접이나 환경, 인력 조건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때부터 시범사업을 조금 했었긴 했으나 생각보다 많이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확산에 조금 장애가 되고 있는 듯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제 좋은 돌봄 인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울시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인증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간중심, 그 이용자 중심이라는 용어를 이제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데, 이용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2017년도에 개발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평가 지표들을 개편하면서 되도록이면 인간중심 케어를 구현하려고 하는 지표들을 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서도 요양보호사를 이제 양성하는 그 교재들 안에서도 유마니튜드,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에 개발해서 일본에까지 많이 확산돼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유마니튜드 대상자 중심 케어에 대한 내용이 그 요양보호사 양성교재 개편하는 그 개편 교재 안에, 개편된 교재 안에 복지부에서 발간 개편된 교재 안에 참여 포함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많은 연구들도 또 하나 많은 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호학이나 사회복지학, 그리고 그 작업치료학 이런 쪽도 또한 의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그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연구들을 하려다 보니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땅치 않아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을 저도 이제 사이코메트릭 테스팅을 많이 하고, 여기서도 기존에 이제 한국의 다른 연구자들께서도 많이 이제 측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까지 조금 더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테스팅된 많은 도구들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들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마니튜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그 교육교재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의 중요한 측면이 되도록이면 눈 맞춰서 보아라, 그리고 말을 해라, 그리고 과도하지 않는 적절한 터치, 만져라, 그 다음에 같이 서라. 이 서라라는 측면은 서로 간의 스킨십을 증진시키는 것들이 그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기능 상태, 신체적인 기능 상태를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어서 보고 말하고 만지고 서다라는 매우 심플한 그런 실천 전략이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요양시설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유마니튜드 케어를 인천시 치매 안심센터에서 오히려 조금 더 제도적으로 들여서 인력을 양산시키려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전해들었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현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음 챕터는 제가 이제 2가지로 큰 나머지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정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적인 전략은 제 발표 다음에 있을 그 의사소통에 대한 측면과 오후에 있을 실천적인 측면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슬라이드 안에는 넣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아나운서분은 저희 교육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아나운서분이시고요. 그 슬라이드를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해갖고 온 건데, 노인들과의, 특히나 이제 치매 노인들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죠.
의사소통이라 하면 이제 구두로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표출하는 다양한 넘버벌의 그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읽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이제 인지기능이 점점점 악화되는 것들을 되게 경험하면서 저 자신도 의사소통이 얼마나 제 혼자 중심적이었는가. 저는 이제 간호사고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얼마나 제 혼자 중심적인가라는 것을 제가 하루하루 이제 성찰을 하면서 사는데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생활에서 순간순간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말 의사소통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BPSD를 이따 제가 이제 강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의 욕구가 아직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그 개념으로 두 가지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치매 노인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선상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인간중심적인 의사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그분들이 표출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되도록이면 그들이 표출하는 그 넘버벌한 측면에서도 되도록 잘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어찌 보면 그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적절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유지시켜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것들이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주면서 격려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기 같은 경우는 긴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면서 그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 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중기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아빠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제가 저희 아빠랑 의사소통을 할 때 이렇게 참 적절하지 않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순간순간마다 아빠가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기에서는 정말 짤막하고 뚜렷하게 간단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행동을 유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기나 임종 직전까지도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어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편안하고 그 케어 제공자들도 그들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듣는 능력은 남아있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인격을 비하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방식의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략으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영국에서 개발된 베라 의사소통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정신과 환자들을 대처하는 전략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전략이긴 한데 영국에서 간호대학과 의대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그 인정요법에 기반한 간단한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그래서 악자를 따서 Validation, Emotion, Reassurance Activity 4개의 간단한 그 절차적인 흐름을 정리해놓은 그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인정, 치매 노인의 현재 상태나 표출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 현재 안심, 그들이 지금 안전한 환경에 있다고 안심시켜주면서 다른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정리된 그런 의사소통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예로 들어보면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시설들이 집에 가야 한다면서 병원 앞에서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기존에 많은 우리가 업무 중심의 의사소통은 거기 계셔도 집에 못 가세요. 보호자가 오셔야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베라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4단계에 따라서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하면서 그들의 현재 상황을 인정해주고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감정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아드님이 걱정되시나 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리면서 저쪽 의자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다른 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간단한 4마디의 문장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분들 이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면서도 현재 나타난 문제 행동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간단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세팅이라든가 치매 노인을 다루는 세팅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의사소통 기법이라고 여겨집니다. BPSD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내용들을 제가 슬라이드에 담아놨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다뤄주실 것으로 제가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맥락을 설명드리면 행동 증상이나 심리 증상에 대한 정의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BPSD가 왜 발생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돌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여러 현장에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는 첫 번째
번째, 욕구 기반 치매 행동 모델, 언맷 니드,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기반한 그 모델, 그 중재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표현으로서 BPSD가 나타난다는 모델, 그리고 학습이론, 자신이 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수록 행동이 강화된다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높을 때 BPSD 행동이 유발된다는 그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일 중재를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첫 번째 모델이 조금 더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 모델에 기반한 중재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BPSD를 관리하기 위한 과정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해 놓았는데, 실제 최대한 특성들을, BPSD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원인 및 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중재 전략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그 순환적인 과정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흐름입니다. 구체적인 예들은 제가 이제 추후에 그 교육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재 측면에서는 사실 말하면 저희 많이 현장에서 비약물적인 중재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개인적인 측면이나 제가 시설에서 많은 연구들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경험했던 현장에서 경험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BPSD의 어떤 조절에 있어서는 약물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물을 통해서 기본적인 증상 자체가 조절이 되면서 그 기본적인 어떤 역치를 벗어나는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케어 제공자로서 비약물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하고, 나타났을 때 되도록이면 빨리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적인 중재가 선행이 꼭 되어야 되고, 그 약물적인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에 케어 제공자들의 그 순간순간의 그런 모니터링하는 그런 자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비약물적인 중재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여기 이 슬라이드부터 마지막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는데,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심리행동 증상들을 구분하면서 그 문제행동, 저는 이제 문제행동이라는 걸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문제행동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심리행동 증상이 왜 어떤 특징을 가지며 어떤 관련 요인을 가지며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효과적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는지를 정리된 여러 문헌들을 정리해서 저희 교육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 초조, 망상이나 의심 및 환각, 배회, 무감동, 우울, 그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발표 자료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아까 이제 앞단에 말씀드렸던 연구재단에서 제가 이제 서포트를 받아서 실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모듈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온라인 트레이닝을 앱을 기반으로 한 그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성인 교육에서 모바일 프로그램만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제안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제 시나리오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보면서 실제 실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경험까지 덧붙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듈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온라인 모듈 개발은 거의 다 끝이 났기 때문에 혹여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기관들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 연구에서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에 대한 그 테스팅이 끝나면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외부에서도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모듈이나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구 결과를 보고하거나 그럴 때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발표자를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는데, 혹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이따가 디스커션 시간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